네, 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부터 이제 다룰 내용은요, APT, Arbitrage Pricing Theory라고 이제 불리는 자산가격 결정 이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이것을 번역한다 그러면은 차익거래 가격 결정 모형 정도의 이름으로 이제 불리고 있고요. 뭐 이제 가장 클래식한 형태의 어떤 자산가격 결정 모형으로서 저희가 캐팸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학습을 했었고요. 이러한 그 캐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던 포트폴리오 티어리의 어떤 결과로서 이제 저희들에게 제시가 되어 있고, 이러한 그 모던 포트폴리오 티어리의 어떤 사고의 프레임, 그 프레임 안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자산 가격 결정 이론에 대한 논의들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캐팸의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간명하고, 그러한 그 감명성과 함께 저희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하나의 단점으로서 역설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나치게 좀 선명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반대로 이제 그와 함께 좀 모형 자체가 경직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가정이 그만큼 강한 가정들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제 결론도 그만큼 깔끔하게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만은, 실제 이제 현실에서 우리가 이 모형을 다룬다고 할 적에는 그만큼 이제 그 유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하고는 좀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좀 더 유연한 관점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일반적으로 자산 가격의 평가 모형으로서 좀 제너럴하게 사용될 수 있는 어떤 모형으로서 어, 대두가 되었던 것이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아비트리지 프라이싱 티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봤던 캐팸과 이제 쌍을 이루는 어떤 클래시컬한 모형의 유형으로서 APT가 다뤄지는데요. 요번 이제 두 번째 세션하고 다음 주까지 이제 APT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그 APT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 이제 그 캐팸에서 다루었던 내용으로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좀 리뷰를 하고 출발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캐팸의 가장 뭐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지금 우리 그림으로 보는 저 측면이 아닌 그 캐피탈 마켓 라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자본시장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이 그림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결국은 이제 왼쪽으로 Y절편으로서는 이제 무위험 수익률이 일단 위치해 있고요. 이제 그와 함께 오른쪽을 바라보게 되면 민 베리언스 플레인 위에서 형성되어 있는 어떤 에피션트 프론티어, 그리고 이제 그 에피션트 프론티어 C자 커브를 이제 이렇게 있는 이 에피션트 프론티어와 접선을 이루는 그 T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탄젠트 포트폴리오, 그리고 이제 마켓 포트폴리오라고도 부릅니다만은, 이 마켓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자산 간의 자산 배분을 통해서 투자자들은 이제 최적의 어떤 효용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제 캐팸의 어떤 키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자본시장선 위에서 결국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최적의 어떤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메시지가 캐팸의 키 메시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한 그 메시지 이면에 이제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들여다보게 되면 어떠한 투자자든지 간에 누구든 투자 포트폴리오 상의 어떤 베스트를 끌어내려고 하면 결국은 그 캐피탈 마켓 라인 위에서 무언가 이제 답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결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결과론적으로 모든 투자자는 두 종류의 자산만을 보유하는 상황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각각의 어떤 리스크 애티튜드에 따라서 자산 배분의 비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무위험 자산 아니면 시장 포트폴리오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
캐팸의 어떤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캐팸의 월드 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로지 두 가지 자산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마켓 포트폴리오 자체가 다양한 그 개별 자산들의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크게 보면 두 범주의 자산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각각의 그 투자자들이 자기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체계적 위험 이외에 어떤 고유의 위험, idiosyncratic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그 고유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비효율적인 어떤 위험을 추가적으로 또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것이 캐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결국 그 증권시장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은 무위험 자산 RF로부터 출발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테매틱 리스크, 그 시스테매틱 리스크의 어떤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베타라고 할 적에 어떠한 투자자가 얼마나 많은 체계적 위험을 감수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얼마나 큰 베타 값을 지니느냐 혹은 그 시장 포트폴리오와의 공분산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어떤 기대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보고 있는 증권시장선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어떠한 그런 그 형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본시장 안에 존재하는 어떤 임의의 자산이 있다고 했었을 때에 이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어떠한 기대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자산이 지니고 있는 체계적 위험의 정도에 의해서 결국 베타로 표현되는 저 그 위험의 정도에 의해서 어떠한 자산의 그 기대 수익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권시장 선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제 캐팸에서는 이 베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시장 포트폴리오와의 공분산으로서 표현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학습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학습하게 되는 그 APT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그 SML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증권시장선의 기본 프레임을 일부 가지고 가는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임의의 자산이 있다고 하게 되면 베이스라인으로 캐팸에서 이제 무위험 수익률이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그 베이스라인이 되는 기본 위험 값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떠한 유형의 위험을 더 테이크하게 되면 예컨대 캐팸에서는 베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장 포트폴리오와의 공분산을 얼마나 더 테이크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구조로 우리 캐팸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제 배우는 APT도 사실 이제 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러한 그 구조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봤었던 어떤 그 캐피탈 마켓 라인 혹은 이제 시큐리티스 마켓 라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선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좀 사고를 연역해서 한번 나가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캐팸이 주는 메시지는 이렇게 축약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결국 캐피탈 마켓 라인 위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퍼레이션 티어럼을 통해서 이제 배웠듯이 결국은 이제 무위험 자산과 시장 포트폴리오의 어떤 배분을 통해서 사람이 이제 자기 유틸리티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SML이 되겠는데요. Securities Market Line 위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시큐리티스 마켓 라인 위에 있는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와 동등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 다른 여타의 주식, 그리고 그 시큐리티 마켓 라인 위에 임의의 포트폴리오로부터 똑같은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또 여타의 자산, 이러한 자산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변동성으로 따져보면은 가장 낮은, 수익률로 따져보면 가장 높은 어떤 그러한 자산들의 어떤 모임이 시큐리티스 마켓 라인 위에서 형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사실 이제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시장 포트폴리오와의 공분산으로서 사실 베타가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타의 어떤 자산들은 시장 포트폴리오를 제외한 여타의 자산들은
결과적으로는 시장 포트폴리오에 비해서는 스토캐스틱 도미넌스 측면에서 이제 좀 열위에 있는 어떤 그런 자산들이다. 그래서 위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산들을 바라보게 되면 체계적인 위험만을 테이크하고 있는 시장 포트폴리오를 제외하고 나면 그 외의 여타 자산들은 위험 관점에서 보면 고유의 위험을 더 가지고 있는 형태로서 제시가 될 텐데 기대 수익률이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시장 포트폴리오를 비트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좀 단호한 관점이 캐팸에 이제 녹아들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캐팸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캐팸의 메시지에 이제 저희가 스스로의 시각을 좀 약간 고착을 시켜 놓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들 혹은 그냥 이건 좀 생각해 봤었으면 좋겠는데 싶은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첫 번째로 캐팸이 과연 실증적으로 워킹하는 모델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케이, 나이스한 모델이에요. 깔끔하고 아주 좋아요. 근데 이게 진짜 실제 마켓에서 워킹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실제 모델의 유도도 좋고 민 베리언스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진짜 시장을 설명해 주는 모형마저 말 그대로 어떤 망상적인 어떤 모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부딪혀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일단 할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이제 오케이 그러면은 에피션트 프론티어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접선을 무위험 자산으로부터 그어 가지고서 찾는 것도 좋은데 근데 도대체 시장 포트폴리오란 걸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시장 포트폴리오를 내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드는 생각이 결국 이제 세퍼레이션 티어럼도 좋은 얘기긴 한데 무위험 자산 아니면 시장 포트폴리오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좀 너무 좀 거친 혹은 너무 좀 경직적인 생각 아닐까? 말하자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에 대한 태도도 다 다를 것인데 물론 위험에 대한 태도도 다르지만 그 어떤 위험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이라고 한다든지 어떠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위험의 어떤 종류가 달라서 예컨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죠. 정유회사의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정유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투자자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고민을 더 해가지고서 그와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더 가지고 가야 될 수도 있는데 무조건 마켓 포트폴리오만 취하고 거기서 무위험 자산 배분하고 하면 끝나는 걸까? 라는 식으로 이제 좀 더 스페시픽하게 들어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캐팸의 가정들이 있었는데요. 민 베리언스 유틸리티 하이포테시스도 있었고요. 쿼드라틱 유틸리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이 정규 분포를 보인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가정들이 너무 지나치게 현실하고 좀 괴리되는 너무 강력한 가정들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캐팸이라고 하는 굉장히 엘레간트한 결론을 먼저 생각해 놓고 그러한 그 결론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가정들을 이렇게 저렇게 막 붙여넣어 가지고서 만들어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러한 과정 하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APT라고 하는 어떤 대안적인 모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경제학자로서 이제 리차드 롤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리차드 롤이 이제 이야기했었던 어떤 일종의 이제 크리틱이죠. 말 그대로 이제 비판은 뭐였냐 그러면은 캐팸이 제시가 되고 나서 이제 그 캐팸이 실제로 이제 워킹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실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러한 그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캐팸이 이야기하는 메시지, 민 베리언스라고 하는 어떤 사고의 프레임 위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기대 수익률, 그리고 이제 체계적인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베타 사이의 선형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걸 찾아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데, 롤이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어떤 그 접근 방식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했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효율적 포트폴리오로서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이제 상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시장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이제 개별 주식의 베타들을 쭉 측정해 보이게 되면 이제 이게 선형성이 성립을 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계속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결국 이제 롤 같은 경우는 개별 주식의 어떤 베타를 측정하게 되면 이제 항상 시장 포트폴리오하고 이제 어떤 리니어한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수리적으로 이제 증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롤의 연구에 따르면은 기존의 어떤 실증 연구에서 선형관계가 성립되는지 불성립하는지 이런 결과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본인이 이제 수리적으로 증명을 하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실증적인 관점에서 이제 찾아낸 이러한 그 연구 결과들이 사실은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데피니션이 좀 잘못되어서 시장 포트폴리오 자체가 이제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보여준 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결과를 제시를 한 것인데요. 결국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 캐팸이 이제 실제 워킹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시식 연구가 있었지만 롤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민 베리언스 유틸리티가 이제 극대화된 포트폴리오로서 우리가 마켓 포트폴리오를 설정을 해놓고 있다고 할 적에 결과론적으로 마켓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는 민 베리언스 유틸리티 상으로 봤었을 때 그 변동성 대비 가장 이제 효과적인 어떤 미인 값을 보여주는 혹은 미인 값을 정해놓고 봤었을 때 베리언스가 가장 적은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의 어떤 집합으로서 이제 어떤 에피션트 프론티어도 나오고 그로부터 다시 또 시장 포트폴리오도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이 가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따져보면은 캐팸에 대한 동어 반복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는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적에 그 근저에 있는 에피션트 프론티어라는 것 그리고 그 에피션트 프론티어 뒤에 있는 거는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에 대한 민 베리언스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뼈를 때리는 질문들이죠. 결국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세상에 어떤 자산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100%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포트폴리오도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걸 안다고 간주를 하고서는 캐팸이 작동하는지 아닌지를 검증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과연 타당한 시도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어보는 것이 리차드 롤의 어떤 그런 관점인 것입니다. 결국 이제 앞에서 그 롤스 크리틱으로부터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말 그대로 많은 학자들의 왈가왈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캐팸이 발표되고 나서 65년도에 이제 린트너라든지 72년도에 머튼 밀러나 마이런 숄즈 같은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면 개별 주식에 대해 가지고서 내가 베타를 한번 계산해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 수익률 자료를 가지고 온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한번 돌려보면 주가의 수익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비체계적 위험이 사실은 체계적인 위험보다 더 유의한 설명 변수로서 이제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캐팸이 잘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연구가 있는가 하면 72년도에 이제 그 피셔 블랙하고 그다음에 이제 젠센 숄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또 연구로서 이제 파머 맥베스가 이제 또 연구를 했었는데 이러한 분들이 이제 사실은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연구 방법론 자체 좀 잘못됐다. 이제 메소드로지를 좀 바꿔가지고서 사실 리그레이션을 다시 돌려보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서 이제 베타를 측정을 해보게 되면은 캐팸이 작동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캐팸이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식의 이제 그러한 논의들이 계속 이제 학자들 사이에 있었던 건데 결국 리차드 롤이 이야기했던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받아들이고서 대안적인 모형을 찾다가 보면 결과론적으로 이제 스티븐 로스의 그 APT로 이제 결국은 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APT에서는 사실 이제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캐팸처럼 그 마켓 포트폴리오와의 공분상 하나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여러 그 요인들의 어떤 근거하여서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형성이 되고 이러한 기대 수익률도 사실은 이제 리니어한 함수로서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APT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이제 이야기하는 요인들이라는 거는 이제 각종 거시경제 변수라든지 여타의 시장 변수라든지 시장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포괄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APT의 어떤 프레임 안에서는 각각의 자산들은 사실은 각자 다른 어떤 그 민감성을 가지고서 각각의 요인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어떤 그러한 모형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그 APT의 성립
기저에는 어떠한 모형이나 어떠한 가정이 더 들어가 있냐 그러면은 이 APT가 뽑아낸 어떤 자산의 가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 가격이 이제 그 APT가 제시하는 그 가격하고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APT가 가정하는 거는 시장에 이제 일종의 아비트리지가 작용을 해가지고서 APT가 제시하는 어떤 이론적인 가격으로부터 만약에 실제 자산 가격이 괴리되는 경우에는 그 갭을 줄이려고 하는 방향으로의 차익 거래를 통해 가지고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그 격차가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APT라고 불리는 그런 측면도 있겠죠. 실제 이러한 그 아비트리지 프라이싱 티어리가 가지고 있는 어프로치는 이후에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팩터 인베스팅, 뭐 이제 계량 투자라고도 부르는 어떤 그런 계량적 그 분석에 의한 그러한 투자 접근 방법에서도 사실 이제 많이 근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들 중에서도 이제 이러한 그 APT에 기반한 모형들이 많습니다. 뭐 전형적인 게 이제 MSCI가 이용하는 바라라든지 팩셋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멀티팩터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 그 리스크 팩터들을 쭉 이제 찾아낸 다음에 그 리스크 팩터들을 갖다가 이제 리니어하게 쭉 연결을 시켜 놓고서 그 안에서 말하자면은 자산의 가격을 갖다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관점들을 다 취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어떻게 보면 다 지금 보고 계신 로스 교수의 어떤 그 성과가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좀 논의를 이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하고 가고 싶어서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공매도하고 차익거래 개념이 사실 학생 때 이게 잘 캐치가 되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학생들이 뭐 이렇게 금융 투자를 많이 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공매도라고 하는 게 사실 좀 흔한 개념은 아니라서 그래요. 말하자면 이제 실제 그 투자 방식과는 좀 다르죠. 보통 우리가 뭐 어떤 주식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 한 주에 뭐 10,000원짜리 주식이 있다 그러면 내가 10,000원을 주고 그 주식을 산 다음에 11,000원이 되면 내가 그걸 팔아가지고 1,000원을 번다. 10,000원짜리 주식이 9,000원 되면은 내가 그걸 팔아버리면 1,000원 손해를 본다. 약간 이런 관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공매도는 완전 모든 게 다 반대예요. 일단 처음에 출발은 어떤 자산을 빌려오는 거에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을 빌려올 때에 어떤 식으로 빌려냐 그러면 내가 이걸 갖다 빌리는 대가로 내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내가 이자를 갖다 쳐줄게.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대차요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자산을 빌려올 때 이제 좀 길게 빌리면 길게 빌릴수록 이제 빌리는 이자를 많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일단 빌려와요. 빌려오고 나서 이 빌려온 자산을 일단 시장에 먼저 팔아버려요. 팔아버리면은 그 판 것에 의해서 일종의 매도 대금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그 매도 대금을 가지고서 뭔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매도한 자산 같은 경우는 이후에 실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수익을 보는 거고, 만약에 상승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매도한 자산을 다시 이제 시장에서 사들인 다음에 원래 빌려온 사람한테 이제 갖다 주고, 그러고 나면 이제 내 손익이 결정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여윳돈을 가지고서 자산을 사가지고서 산 다음에 다시 그걸 팔아갖고서 그 차이를 갖다 정산해서 내 차익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류의 일반적인 투자랑은 좀 다르게 숏셀을 하게 됐었을 때에는 일단은 먼저 팔고 출발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사실 내가 이제 이자를 주기로 약속을 하고 빌려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팔고 나서 그 실제 이제 그 매도한 대금을 갖다가 가지고서 다른 행동을 더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쇼팅의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매수를 하고 있을 때는 최악의 경우가 이제 내가 빵원이 돼가지고 전액 손실을 보면은 내가 이제 끝인데, 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반대인 게 만약에 그 매도하고 나서 주식이 따블나게 되면 사실은 손해가 막심하죠. 어떻게 손해가 되냐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내가 공매도 하고 나서 그 자산 가격이 무한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했었을 때 실제 이제 입을 수 있는 손해도 무한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사들여 가지고서 내가 갚는 그 비용이
사실은 이제 내가 그 공매도를 하고 나서 받은 돈의 범위 안에서 이제 사실은 게임이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막 더블 이상 주식이 날아간다든지 하게 되면 내 매도 대금으로는 모자라죠, 돈이. 그래서 이제 어디선가 돈을 더 빌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성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통 공매도를 하고 나서 되사들여서 이제 자산을 갚는 그런 행동을 보통 이제 숏 커버라 그래요. 보통 커버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숏 커버라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 이제 그런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공매도 하고 나서 이제 그 자산을 사들이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숏이 많은 경우, 쇼팅이 이제 시장이 많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쇼팅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어떤 그 요인에 의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나면, 그 후에 이제 공매도 했던 사람들이 포지션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시장이 더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실 숏을 잡고 있는 사람들, 공매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손이 사실 계속 생기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오히려 이제 숏 스퀴즈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익거래 개념은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일물일가가 성립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은 같지만 가격이 다른 어떤 두 자산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에 비싼 거는 팔고, 이때 이제 공매도를 해야겠죠. 그럼 이제 공매도를 하고 나면 매도 대금이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서 이제 상응하는 다른 자산을, 싼 자산을 사요. 그래서 비싼 건 팔고 싼 걸 사가지고서 그 둘 사이의 괴리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 그때 이제 포지션을 청산해서 이제 차익을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러한 그 차익 거래, 이제 혹은 뭐 우리말로 할 때 재정 거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아비트리지를 보통 이제 무위험 거래의 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이제 즉각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도 가격이 수렴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더 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괴리가 벌어지게 되면. 그래서 사실 차익거래라고 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수익이 나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일물일가가 성립한다는 어떤 전제 하에서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언제 수익이 난다라고 약속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선 그래서 용어에 좀 약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차익거래 모형, 이제 노아비트리지 모델이라고 할 때, 이제 이것이 이제 균형 모형이라고 하는 에퀴리브리엄 모델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차익 거래가 이제 존재하는 어떤 상황에서, 모형이 예측하는 어떤 가격이라고 한 게 지금 이제 저 3,000평면에서 저 밑에 움푹한 어떤 그런 지점이라고 쳐요. 그러면 만약에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은 실제 이제 그 이론이 제시하는 가격하고 좀 다른 가격을 만약에 시장에서 목격한다 그러면 차익 거래가 결국은 작용해 가지고서 실제 가격을 이제 이론 가격하고 이제 붙여놓는 어떤 그러한 유의 행동이 시장 내에서 이제 자연히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차익 거래의 어떤 그 역할인 거고요. 그러한 어떤 행동이 항상 시장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노 아비트레이지 모델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적정한 어떤 회계적 가치 대비 뭐 괴리하게 되면은 원래 어떤 그 회계적 가치, 어떤 그러한 그 모형이 제시하는 어떤 기본 가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흐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믿음이 실제로 이제 실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워킹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 그러한 그 모델의 가격과 실제 가격의 괴리를 갖다가 이용해서 실제 이제 그 괴리를 이용해서 그 괴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베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아비트리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 사람들이 이제 지니고 있는 믿음은 결과론적으로 일물일가다. 시장에 있는 가격과 이론상 존재하는 가격은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시장 내에 이제 만약에 어떤 균형이 형성되는 상황을 가정하는 거는 반대로 에퀴리브리엄 모델이에요. 어떠한 균형이 이제 성립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균형 하에서 어떤 요인이 균형 가격을 제시하는, 죄송합니다. 그러한 이제 균형 가격을 제시한다고 했었을 때, 뭐 예를 들어 가로로부터는 뭐 이렇게, 세로로부터는 이렇게, 결국 이제 어떤 리스크 팩터들로 의해서 제시되는 어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이제 기하학적으로 표시한다 그러면은 결국 어떤 균형 상태에서는 이러이러한 요인들이 조합되어서 이만큼의 가격을 보여줘야 된다
라고 하는 식의 어떠한 그 어프로치가 에퀴리브리엄 모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균형 상태를 가정을 하고서 그 균형 상태 하에서 일종의 이제 정적인 상태를 가정을 해놓고 이제 그 자산이 가지고 있는 위험에 상응해서 이만큼의 기대 수익률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퀄리브리엄 모델이죠. 그래서 아비트리지 모델하고 이퀄리브리엄 모델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다른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측면이 있어서 제가 이제 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코노메트릭스 공부할 때 이제 배우는 건데, 계량 수업 듣다 보면 이제 이걸 공부를 하게 되죠. 다중회귀 모형, 보통 이제 멀티플 리그레이션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종속 변수 y가 있고, 여러 이제 독립 변수 x1부터 이제 x 뭐 k까지 제가 이제 표시를 해뒀는데, 여러 이제 독립 변수가 있다고 할 때, 종속 변수를 성립하는 여러 가지의 변수가 이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독립 변수들을 이제 이 모형에서 포괄해서 이제 쭉 이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종속 변수 y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여러 개의 어떤 그 원인들을 가지고서 설명이 되는 어떤 그러한 모형이 지금 이제 보고 계신 다중회귀 모형인데요. APT도 사실 좀 유사성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걸 좀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이제 다중회귀 모형에서 어떤 회귀 개수가 얼마다 이렇게 정해졌었을 때 이제 그거의 해석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예컨대 이제 y hat이 1.7 플러스 2.1 x1, 0.8 x2, 4.4 x3이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 그러면 x1 앞에 있는 회귀 개수 베타 1이 이제 2.2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x1이 한 단위 변할 때 y는 2.1만큼 이제 변하는 일종의 이제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다중회귀 방정식에서의 회귀 개수인 베타죠. 사실 이제 지금 그 캐팸에서의 베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APT에서도 이제 공부한 이런 베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회귀 개수에서의 알파 베타의 의미를 이제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독립적인 변수로서 이제 X가 있다고 했었을 때에, 얘가 결국은 설명 변수로서 이제 결국 제시하는 거는, 결국 베타라고 하는 회귀 개수를 물고 들어와서 어떤 그 강도라고 할지 크기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자산들이 어떠한 베타에 의해서 무언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결국은 어떠한 그 변수에 대해서, 독립 변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이러한 그 회귀 모형에서 보여주는 바인데, 캐팸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와 얼마나 이제 민감하게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 어떻게 보면 캐팸의 베타인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결국은 어떤 그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독립 변수가 이제 제시가 된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독립 변수,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그다음에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의 공분산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캐팸의 어떤 자산 수익률이 이제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결국은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어떤 다중회귀 모형에서 하는 어떤 그런 어프로치와 다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PT의 개요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러한 APT 같은 경우는 어떤 그 CAPM처럼 원 팩터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팩터가 있어요. 그래서 일련의 요인들이 이제 N개가 있다 그러면 F1부터 이제 FN까지 쭉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T 시점에 만약에 자산 I의 기대 수익률이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CAPM에서 나오는 이제 그 SMA라고 비슷한 거죠. 결국 이제 어떤 그 자산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자산에 대해서 이제 해당하는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이 되는 어떤 기대 수익률, 여기서 이제 알파 i로 제시가 되는 거고요. 그 알파 i에다가 변수 그 요인 팩터 1에 대해서는 베타 1, 그 다음에 이제 팩터 2에서는 뭐 베타 2, 뭐 그 다음에 이제 팩터 n에 대해서는 결국 베타 n이라고 하는 각각의 어떤 회귀 개수를 다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팩터에 대해서 각각 다른 어떤 일종의 그 민감성을 가지고서 이제 결국은 어떠한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된다. 결국 이제 알파 i라고 하는 어떤 최소한의 기대값을 기본으로 깔고,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각각 다른 이제 어떤 베타들을 가지고서 이제 있는 거고, 그러한 상태에서
그 자산의 어떤 최종적인 기대 수익률이 정해지는 어떤 그러한 류의 이제 어프로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APT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CAPM에서 이제 시큐리티 마켓 라인에서 이제 봤었던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 팩터들이 이제 APT에서는 제시가 되는데요. 이때 이제 APT는 사실은 이제 뭐 어떤 그 펌 스페시픽한 어떤 그런 팩터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큰 거, 그러니까 이제 전체 시스템을 설명하는 어떤 하나의 리스크 요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혹은 뭐 실업률이 될 수도 있고요. 환율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S&P 500 지수 같은 게 들어와도 좋고요. 뭐가 될지는 알 수가 없고, 그건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거를 디파인 하기 나름일 텐데, 어쨌건 이제 결국은 어떠한 여타의 어떤 시스테매틱 리스크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그 캔디데이트들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조합해 가지고서 하나의 모형으로서 제시를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APT가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PT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래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그 선형 모형, 리니어한 지금 텀들로만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선형 모형에 의해서 이제 도출이 되는 거고, 이러한 그 APT의 가격하고 실제 가격하고 차이는 차익거래에 의해서 이제 다 해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베타 값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그 실제 요인들 F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 예컨대 뭐 인플레이션은 1% 올랐고 실업률은 2% 내렸고 뭐 이제 이런 류의 어떤 여러 팩터 값들이 쭉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팩터 로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각 요인에 대한 어떤 민감도는 자산마다 다 달라서 어떤 그 팩터 로딩은 각각 다른 상태로 그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 또 APT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CAPM 대비 좀 상대적으로 좀 느슨한 가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냐면 이제 팩터에 대해서도 어떤 팩터를 써야 한다라고 지금 고정해 두지 않았죠. CAPM 같은 경우는 마켓 포트폴리오란 이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마켓 포트폴리오랑 얼마나 공분산을 가지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CAPM의 베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식인데, 여기서 이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어떤 요인이 들어온지에 대해서 뭐 어떻게 디파인 되어 있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베타 값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상품, 뭐 자산마다 다 다르다는 것도 알겠는데, 베이스라인이 되는 어떤 출발점 자체도 이제 알파 I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캐팸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캐팸도 1요인 모형이잖아요. 마켓 포트폴리오와의 공분상만 보는데 얘는 뭐 뭐든 들어와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그 APT가 어떻게 보면 캐팸보다는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그 APT가 성립하는 어떤 두 가지의 아이디어, 이제 각각 또 독립적인 아이디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사실 그러한 그 두 개의 아이디어가 APT의 기둥으로서 작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대수의 법칙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차익거래의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대수의 법칙 또한 이제 우리가 뭐 경제 통계나 혹은 그 계량 경제 시간에 배웠겠지만은 결국 어떤 확률 변수 GI라는 게 있다고 했었을 때에 GI에 대해서 이제 주어지는 어떤 기대값으로서 이제 뮤G라는 게 있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 기대값으로 결국은 샘플의 수가 커지게 된다고 할 적에는 수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도 이제 이야기한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GI라고 하는 어떤 확률 변수가 있다고 했었을 때 얘에 대한 어떤 일종의 그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뮤G라고 하는 거고, 샘플의 수가 이제 무한히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러한 그 기대값이 이제 평균적으로 뮤G로 수렴한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대수의 법칙에서 이제 배웠었죠. 이게 이제 APT에서는 어떻게 쓰이냐 그러면 이제 충분히 다양한 자산이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제 결국은 그 리그레이션을 돌려보게 되면은 그 개별 자산에 대해서 이제 레지듀얼 텀, 결국 이제 잔차가 남게 되고 이제 보통 우리가 엡실론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APT를 벡터를 이용해서 이제 만약에 리그레이션식을 적는다 그러면 R은 알파 플러스 베타 F의 뭐 엡실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텐데, 로우 오브 라지 넘버에 의거해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자산이 무한히 우리가 써먹을 수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차원이 됐었을 땐 포트폴리오에서는 굉장히 무한히 많은 자산들을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엡실론 텀 자체가 이제 사라지는 어떤 그러한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수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어떤 레지듀얼 텀이 사라지는 어떤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APT 뒤에 있는 하나의 논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차익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이제 APT 모형 하에서 결국 자산들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차익 거래를 통해 가지고서 계속 이제 어떤 팩터를 기반으로 했었을 때에 제시되는 가격과 괴리가 된다고 하면 그 팩터를 이제 이해하고 읽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들어와서 결국은 비싼 자산은 팔 거고 싼 자산은 살 거고 하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APT가 이제 제시하는 방향으로 시장 내에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커렉션이 계속 일어나면서 결국 이제 계속 가격을 몰고 간다는 얘기죠. 예컨대 지금 단일 요인 모형을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뭐 CAPM을 반드시 생각할 필요는 없고 뭐 편한 어떤 모형을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자산 1과 자산 2가 있고 각각의 수익률에 대해서 베이스라인으로 expectation 아래 i는 알파 i로 제시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럼 이제 거기에서 실제 이제 그 팩터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 팩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이제 팩터 로딩인 베타 1과 베타 2를 갖느냐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놓고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R1 같은 경우는 알파 1 플러스 베타 1 F, R2 같은 경우는 알파 2 플러스 베타 2 F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가 될 거예요. 이제 지금 단일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산 1에 대해서는 W만큼, 자산 2에 대해서는 만약에 1-W만큼의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고 하게 되면 포트폴리오 수익률 R의 P는 W 알파 1 플러스 1-W의 알파 2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팩터 로딩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가중 평균 되어서 W 베타 1, 그 다음에 1-W 베타 2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가 될 거예요.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시된 포트폴리오 수익률에서 무위험 포트폴리오가 되게 만들려고 하면 결국 저 오렌지색 텀이 결국 제로가 돼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 기본 베이스라인으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대값이라고 있는 알파 1, 알파 2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없는 텀인데 팩터 로딩에 의해 가지고서 팩터가 변하게 되면 그 팩터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동되어 있는 저 오렌지색 텀 같은 것들은 확률 변수가 되게 되니까요. 결국 이 확률 변수가 없어지게 하는 어떤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면 W 값을 그렇게 세팅하게 되면은 결국 그 포트폴리오가 어 실제 이제 그 팩터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돌려주는 어떤 그런 녀석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무위험 포트폴리오로 간주할 수 있게 될 거고 결국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W 스타 결국 이제 무위험 포트폴리오가 되게 만드는 아까 이제 봤었던 그 원 팩터 모형입니다만 그 팩터 원 팩터의 어떤 그 팩터가 뭔지 몰라도 어떤 값이 와도 항상 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그대로 유지되는 어떤 그러한 투자 비중인 W 값을 예컨대 W 스타라고 부른다 그러면 결국은 베타 2 오버 베타 2 마이너스 베타 1이 되는 이제 이러한 비중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정해진 투자 웨이트를 가지고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보게 된다 그러면 RP 스타는 W 스타 R1, 알파 1, 그다음에 1 마이너스 W 스타의 알파 2 그리고 이 녀석이 리스크 프리 레이션 RF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W 스타는 우리가 지금 계산을 했다시피 이제 위에서 구했죠. 베타 2 오버 베타 2 마이너스 베타 1 이런 식으로 구했기 때문에 얘에다가 이제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2를 갖다 곱해주게 되면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알파 2는 오른쪽으로 넘겨버리게 되면 RF 마이너스 알파 2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될 거고요. 이렇게 계산된 상태에서 베타2를 갖다가 우변에 이제 분모에다 밀어놓고 마이너스 1 곱하게 되면 이제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어떤 예쁜 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예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걸 보고서 이거 뭐 쓰자는 거야 싶을 텐데 이제 좀 더 보라는 얘기죠. 똑같은 과정으로 이제 그 1번 자산하고 2번 자산을 뒤집어 놓고 계산을 해봐도 결과는 같을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i번째 자산이 있다고 하게 되면 베타 i분의 알파 i 마이너스 rf 이것은 이제 결국은 어떤 자산이든지 간에 일정한 어떤 비율을 띌 거다라고 하는 거를 1번 자산과 2번 자산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뭐 1, 2번 자체도 사실 임의의 자산이었기 때문에 어떤 자산이든지 간에 결국은 이제 저 구조의 어떤 비율은 일정한 상수값일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오렌지색으로 저렇게 표시를 해뒀는데요.
결국 결과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서 그 원팩터 모델 하에서는 임의의 자산 I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파 I로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베이스라인을 구성하는 이 알파 I라고 하는 걸 가만히 쳐다보게 되면 결국은 리스크 프리 레이트에다가 람다의 베타 I를 더해준 그러한 형태로 구성이 될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는 그 캐팸하고 비슷해졌죠. 캐팸 같은 경우도 결국은 리스크 프리 레이트에다가 결국은 그 마켓 베타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상수값을 곱해줬는데 이제 보통 캐팸일 때는 이제 그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서 이제 그 무위험 수익률을 뺀 게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람다 역할을 해줬었는데 실제 이제 원팩터 모델을 세팅해 놓고서 APT 스타일로 계산해 봐도 사실은 동일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데리베이션을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팩터가 하나 늘어났다. 그럼 투 팩터 모델이 됐을 텐데 투 팩터 모델의 경우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리스크 프리 레이트에다가 람다 1, 베타 1, 람다 2, 베타 2.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고 APT가 된다고 했었을 때는 이제 팩터가 뭐 무한히 많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K개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마지막 줄에 있는 것과 같은 이제 저런 형태의 어떤 리니어한 어떤 그러한 형태로 이제 식이 구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것이 어떤 그 APT의 어떤 스타일이고 APT가 이제 구성이 되는 그런 어떤 형태 내지는 APT에 구성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세션을 통해서 APT가 구성되는 어떤 그 방식, 그 다음에 이제 APT가 실제 캐팸하고는 좀 약간 배경이 다르게 이제 출발을 하여서 이렇게 왔는데, 그 이제 APT가 이제 계산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렸고, 실제 이제 그 멀티플 리그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좀 리마인드를 해드렸습니다만, 캐팸의 이제 캐피탈 마켓 라인으로부터 출발해서 시큐리티스 마켓 라인을 통해서 개별 자산의 어떤 그 가격을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리스크 프리 레이스로부터 출발해서 결국은 마켓 베타라고 하는 어떤 그 캐팸의 베타와 그 실제 이제 리스크 마켓 포트폴리오의 리턴과 무위험 수익률의 차이를 곱해준 걸로써 이제 결국은 시큐리티스 마켓 라인이 형성되는 걸 우리가 캐팸에서 봤는데요. 결국 이제 이러한 것의 익스텐션 버전으로서 사실은 APT가 성립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죠. 물론 캐팸의 어떤 그 복잡한 혹은 캐팸의 어떤 강력한 가정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APT 같은 경우는 유연성을 유지를 하면서도 다양한 형태로서 이제 사실 팩터를 구성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그 다음에 자산마다 이제 각각 상이한 어떤 팩터, 여러 팩터에 대한 어떤 유연성, 어떤 뭐 기업은 노동 집약성이 높다 그러면 실업률에 대한 베타 값이 높을 거고요. 만약에 수출 기업이다 그러면 환율에 대한 베타 값이 높을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구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여지를 열어놓은 어떤 그러한 형태로서 APT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APT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리뷰를 해보면서 APT에 대한 이제 학습을 마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남아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이제 오늘 이제 11월 마지막 강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은 저희가 중간고사 전에 이제 두 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제가 진도를 나갈지 이제 좀 결정을 해서 다음 주,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그 강의안을 구성을 할 거예요. 일단 그 강의를 마치면서 좀 말씀을 드린 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좀 클로징하는 딜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개인 사정으로 좀 수업에 대해서 좀 투어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APT를 설명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좀 가졌어야 됐는데 그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좀 오늘 강의 업로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된 점 좀 사과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사정은 개인적으로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좀 더 충실하게 해서 남아있는 부분들 말씀드리려고 하고 학생으로서의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사실 캐팸하고 APT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생 때는 제가 이걸 외워버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캐팸의 임플리케이션 APT 임플리케이션 수식은 사실 생겨본 건 비슷한데 그 뒤에 숨어있는 철학이라든지 그 모델이 나오는 어떤 근원이나 경로가 달랐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제가 학생 때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제가 이제 넘어왔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는 좀 잘 전달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욕심을 제가 좀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지체가 일어났는데 이런 분들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남아있는 과정들도 이제 좀 제가 가급적이면 수리적인 설명에 매몰되기보다는 좀 직관적으로 우리가 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모형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말고사까지 이제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 알차게 이제 보내면서 우리가 한 학기 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제법 춥습니다. 이제 날씨가 춥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 특히 지금 코로나가 뭐 꺾이기는커녕 더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더 좀 건강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유의하면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만날 때까지 잘 이렇게 학습하시고 기말고사를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부족한 부분이나 여타 여쭙고 싶은 부분들은 기탄 없이 뭐 이렇게 좀 이메일 보내주시거나 이 클래스 그 질문 게시판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